안녕하세요. 30대 직장 여성인 저는 일상적인 회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전 직장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의 같은 부서 사원이었는데 남편과 달리 저는 그 회사를 떠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회사 생활을 쉬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엄마가 돌아가셔서 예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그 빈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1년 동안 방황하며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다시 취업을 결정했는데 그곳이 이전에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1년 동안 쉬어야 했던 이유는 취업 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업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제게 기회를 주었던 회사에 감사하며 제 능력을 어떻게든 증명하려 했습니다.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회사원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적응하는 데 바쁜 도중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데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휴식을 취했던 나름의 이유로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했고 예전과는 많이 다른 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에도 노력해야 했으며 또한 회사 분위기에도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회사 생활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동료들은 내가 중간에 합류한 새 신입사원을 배척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어 외로웠습니다.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서러웠던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다 보니 업무상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애매한 포지션에 있어서 사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낙오자가 될까 봐 잘해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회사 안에서 유일하게 제 도움을 준 사람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업무 때문에 전까지는 남편을 자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월말 회식 자리에서 서로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싹싹하고 밝고 좋은 사람 같았어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편이었죠. 그것 같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일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인 앞에서 일이 힘들다며 투정인 것 같았지만 그때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회사 생활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외근으로 바쁘던 남편이 갑자기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제게 나타나 도와주더라는 거죠. 부탁하지 않았는데 어느 때는 나타나 도와주는 남편 덕에 저희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고 그런 세심함과 배려심이 넘치는 남편의 모습에 감사합니다. 저는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회사 일까지 부담으로 느끼며 한창 힘들었던 와중에 남편은 제게 둘도 없는 지원군이었습니다. 그러한 착한 남편의 성품에 반해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외근이 더 많은 우리 회사의 협력업체로 이직하며 연봉이 오르게 되었고 저 또한 엄마를 떠난 슬픔을 조금씩 추스르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결혼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고 결혼 생각도 확고하기 때문에 더는 미루지 말고 결혼을 서두르자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저를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지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반겨주셨습니다. 매우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걱정하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 내가 현이나 우리 건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둘이 같은 회사 다니면서 친해졌었어. 아유, 젊은 아가씨가 일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우리 건우가 칭찬을 많이 했었어. 그래서 어떤 아가씨인지 보고는 이렇게 보게 되니 정말 반갑구나. 저도 어머님을 많이 뵙고 싶었어요. 실제로 뵙게 되어 너무 기뻐요. 어머니, 그 말은 내가 해야지. 나야말로 얼마나 좋은지 마음 같아선 둘이 당장이라도 결혼시키고 싶구나. 내가 늘 며느리 들이는 나를 기대했거든요.
이제 너도 우리 식구가 됐으니 우리 잘 지내요. 보니 어머니는 친자처럼 반겨주시고 저를 매우 마음에 쓰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 정도로 제게 좋아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냥 감사하게만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던 저는 시어머니의 이끌림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식이며 집 문제까지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어른들 중에서 시어머니 한 분만 있었기에 원래부터 제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던 것이죠. 불평은 아니지만 난감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실 여력이 없고 합가를 제안하셨고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련해 주고 싶었는데 지금 사정이 그렇지 않아. 돈이 여기저기 있어서 말야. 한 몇 년만 기다리면 목돈이 생길 텐데 그럼 차라리 한 몇 년만 같이 살면 어떻겠니? 어때? 합가? 왜 현영이 너는 싫냐? 나는 이참에 너랑 한 집에 살면서 가까워져 보고 싶은데. 싫으니 그래. 너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외로웠다 맨 사는 것보다 다 같이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우리 합가하자. 현영아, 우리 엄마 좋으신 분이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합가를 희망했고 나는 불편할 시댁살이 걱정돼 고민스러웠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일 텐데. 제가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편히 생활하기를 원해. 지낼 수 있을까 싶었어요. 게다가 다시는 오지 않을 신랑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사시면 살림도 다 해주시고 밥도 차려주시고 전부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없이 외로웠던 저는 결국 그 말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제 결혼 생활이 시댁 생활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에는 쟤를 딸처럼 대접해 주시겠다며 저를 보고 생글생글 웃으시던 시어머니께서 결혼 후 태도가 손바닥 뒤집힐 것만 같았던 것이었어요. 좋으실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그저 시어머니와 서먹해질 줄만 알았어요.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서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해가더라고요. 얼굴은 이전처럼 계속 웃고 있지만 말투와 행동이 조금 씁쓸해졌어요. 현영아, 넌 원래 잠을 많이 자는 편인가? 글쎄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자는 것 같은데요. 어머,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너는 너무 많이 잔다. 내가 여기 와서 시집간 후, 나보다 먼저. 일어나 보기도 전에 아침잠이 너무 많은데, 결혼한 여자들은 6시에는 일어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아침 식사를 차리고 출근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시집와서 시키실 일도 없다며 내 집처럼 마음 편히 지내라고 하셨던 분이 결혼한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이 많냐고 하시더니 아침에 늦게 자는 것 같다고 하시더니 결국 말씀하신 것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분명 남편은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일하느라 바쁘셔서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었고 안 먹다 버릇이 되어 이제는 오전에 무언가를 먹는 게 부담스럽다고 결혼했다 해도 아침은 먹지 않게 되었다고요. 어머님은 갑자기 아침 식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궁금했습니다. 오빠는 보통 아침을 거르는 편이라서 모르겠었어요. 저도 아침을 잘 먹지 않아서요. 어머님은 아침 식사를 하실 생각이라면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저를 모셔서 아침을 차려 먹으라는 건가요? 그런 뜻이라면 제가 준비하도록 하죠. 꼭 저한테 준비하라는 말씀은 아니시고 이제 새로운 식구들이 모두 함께 아침을 먹으면 좋겠다는 뜻일 것 같아요. 또 아들은 아침 식사를 좋아한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앞으로 현영이가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봐. 알겠어요. 불만스러워 하시면서 친절한 말투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 차마 싫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싶으면서도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니 제 딴엔 마음이 쓰였어요. 저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고 어머니 말씀대로 화목한 가족 풍경을 꿈꿨으나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다행히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자취하며 요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맛으로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 오산이었다.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나와서 식사하세요. 여보, 밥 먹어. 그래, 오늘은 내가 일찍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구나. 그래, 이렇게 아침상 차려주니 얼마나 좋니? 아, 내가 미리 시키기 전에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아무튼 맛있게 먹으마. 예, 어머님, 근데 어떻게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그저 대로 해봤는데 제가 아직 어머님 입맛을 잘 몰라서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유, 이게 뭐야? 아니, 국이 왜 이렇게 짜니? 예, 국이 짜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침이라 일부러 싱겁게 갔는데 이것도 짜세요? 짜다니. 넌 그걸 또 되묻고 있니? 아, 그럼 내가 짜지도 않은 국을 가지고서 괜히 쓸데없는 집이라도 잡으려는 줄 알아? 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쭤본 건데. 오빠도 국이 짜. 국난. 괜찮아요. 어우, 얼큰하고 맛있어요. 나는 원래 아침을 잘 안 먹는데 입맛이 돌아왔네요. 건강을 챙기려고 짜게 만들었는데 얘는 짜지 않다니까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미각이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 보통 아닌데 나는 입맛이 반환했어요. 엄마, 나는 그것이 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소에 엄마가 해주던 음식들보다 싱겁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도 짜게 먹는 편인데 이게 너무 짜다니 이상해요. 우리 엄마 맛이 변한 건가요? 아니면 엄마가 어디 아파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첫 아침상 자리에서 다짜고짜 국이 짰다고 하시던 시어머니 때문에 깜짝 놀라서 당황스러웠는데 정작 시어머니 음식을 먹으러 온 남편은 국이 짜지 않다며 제 평을 들어줬어요. 아, 물론 남편도 눈치를 살짝 보며 제 평을 들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눈치 없이 했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남편 덕분에 어머니도 더는 저를 몰아가지 못하시게 되셨어요. 반찬이 맛이 없다거나 손맛이 부족하다는 타박이는 해도 사실은 말이에요. 평소에는 더 짜게 드시는 분이 제 음식에 왜 그러시는지, 그때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계속되는 어머니의 트집에 어머니가 제게 일부러 그러신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현영아, 너는 살림에 많이 서툴구나. 저번에 음식하는 것도 그렇고 설거지하는 것도 그렇고 볼 때마다 지적할 거리가 생기네. 아유, 너 하고 있던 거 보면 답답해서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하겠어. 그렇죠.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이, 그럼 못하나요? 못해도 한참이나 되었어요. 못해. 너 나 말고 다른 시어머니 만났으면 진작 소박했지 쫓겨났어. 나라도 되니까 그냥 너 좋게 봐주는 거잖아. 너 이래가지고 다른 집에 어떻게 시집 가겠니? 저 그래도 자지도 하고 어릴 적부터 엄마가 도와주셔서 살림을 꽤 하는 편이라 생각했는데, 아이고. 그것 좀 했다고 살림을 했다고 생각했어. 순진하게, 너 엄마가 돌아가셔서 제대로 살림을 배운 적은 없지 않니? 신부 수업 같은 거 받은 적 있어? 신부 수업이야?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결혼 생각하기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살림을 할 줄 알겠니? 어릴 때 엄마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냥 어린아이들을 속임수로 이기는 수준인 거야. 그래서 그런지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엉망이야.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죄송한 무슨 어머니, 내가 지금 내 귀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겠지. 그냥 안타까워서 말을 한 거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내가 제대로 뭘 배웠을 리 없어. 나도 이해는 해. 근데 보면 답답한 게 어쩔 수 없구나. 그래도 뭐, 그럴수록 내가 널 이해하고 잘 돌봐주어야지. 어쩌겠어? 그래서 내가 당분간 너를 돌봐주고 가르치려고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현영아, 내가 내 밑에서 잘 배워야 한다. 알겠니? 남들이 다 똑같이 하는 설거지에 남편은 군말 없이 먹는 음식까지. 나는 대체 어디서 문제인지 몰랐지만 어머니는 나의 기초가 부족하고 제대로 배운 게 없어서 그런다며 깎아내렸다. 바쁘던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내가 많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겠지 싶었지만 생각하며 알아서 머리를 숙였다. 저도 미도 끝도 없는 딴지에 점점 정신이 들더라. 분명히 아무 문제가 안 보이는데도 꼬투리를 잡으며 몇 번이나 확인해서 완벽한 일에도 어떻게든 집을 잡으려고 말을 느는 시어머니를 보며 나는 그제서야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이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니? 현영아, 내가 못 살아.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머니,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혹시나 실수할까봐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 나에게 꼭 말을 말해야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제대로 말씀해 주시면 재차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꼭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안 돼요. 아니, 왜 멋대로 해버리나요? 단지 다 어지간히 엉망이에요. 실수가 최대로 이런 엉망은 어머니께 어떻게 되나요? 전에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모두 철저히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시켜서 여기 적어둔 대로 행동했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제가 어머니를 일부러 귀찮게 만든다고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어머니, 제게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당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요? 참을 수 없어져서 제가 화를 내자 어머니는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떤 꼬투리를 잡았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니요? 아니, 너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거나 그런 속상한 말을 하다니. 부모 없이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내가 너와 우리 가족과 결혼할 때 한 번이라도 반대했었니? 고아라고 구박했거든. 면박까지 줬어. 나는 내게 잘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배우지 못한 채로 너를 가르치려는 걸로 불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어. 그러나 너 눈에는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좀 그런 느낌이 들어. 나도 어머니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전에는 분명 어머니 말씀대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일단 같이 살아보니 어머니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어머니는 매번 나를 트집 잡기만 바빠. 매번 부모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시면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으로서 돌아가셨고 지금은 고아이지만 처음부터 고아로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셨고 저는 그녀 밑에서 배울 만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설마 너가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니?
나를 고아라고 구박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빴다. 그게 아닌데. 언제 너를 구박했어? 나는 사실만 이야기한 것 뿐이잖아. 그걸 구박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얼마 동안 내 엄마와 살았든 간에 지금은 고아인 건 맞아. 내가 네 아빠의 말을 하지도 말았고 사실만 얘기한 것도 죄가 된다고? 또 너희 입부터 신부 수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면서 뭘 제대로 배웠다고 말할 거야? 그걸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진짜, 어머니님 화내시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는 어머니랑 싸우자고 말을 꺼낸 게 아니라 정말 꿈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미움을 받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솔직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싶긴 하구나. 배워야 할 입장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를 너무 모르게 될 것 같구나. 딸처럼 대해주려고 그랬더니 내가 정말 당신 엄마처럼 보이니 만만해.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할까? 시집살이 시켜주세요. 시어머니, 무서운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제대로 꾸밀 거예요. 사실 나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왜 그런지 잘 몰라서 언제부터 이러시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속으로는 상함을 느끼지만 앞으로도 함께해야 하는 가족이니까 오해를 풀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도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신 줄 알아서 제 이야기를 듣고 변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야 했던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 이야기에 화가 나셔서 드디어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셨고 너를 시집 보내겠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셔서부터 그때부터는 제가 오 전문가로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재앙이 닥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버렸고 그전에는 조금은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주 조선시대의 시어머니처럼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편히 살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동안은 아마 자식 때문이거나 체면 때문에 눈치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시키는 온갖 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응, 너 퇴근하고 오면 이거 좀 대충 다 끼워 놔놓아. 이게 뭐야? 어머니, 당신 눈이 있냐? 두뇌가 없어요? 아니고, 몰라. 마늘이 아니야. 마늘 아이가를 모두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아니요, 거기에 그런 거 없어요. 왜 많은 양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집에서 마늘을 이렇게 많이 먹나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다 쓰라는 건가요? 퇴근 후 저녁인데 이걸 한 날 종일 다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야 정말 어쩌라는 거죠? 내일 사용해야 하니까 오늘 안에 닫아 놓을 수 없으면 밤에라도 해야 한다는 건가요? 한 번 시키면 그냥 네 하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때문에 생마늘을 몇 포대나 가져와서 퇴근 후에 닫아 놓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몇백 포기를 김장하려고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마늘을 보니 기가 막히게 많았어요. 이걸 대체 어떻게 저도 다 까라고 하시는 건지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요? 시댁에서 어녀 사는 사람 제가 뭘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하라면 해야 하는 입장이라 하기 싫다고 거절할 수도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묵묵히 마늘을 까야 했고 그 많은 마늘을 다 까기 위해 날밤을 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까냐? 아유, 다 하긴 했네. 그래, 그럼 이제 아침상 차려라. 너 기다리느라 늦어졌으니 얼른 연애하여 가에 손이 뭐고 다 느려 터져서는 남들 진작 다 끝냈을 일을 여태 하고 있어. 이래서 내가 배운 게 없다는 거야? 일머리도 기술이고 능력인 건데 내가 일머리가 있기라니 기술.
비러니타가 없는 것이 혓바닥만 길어가지고 시어머니 앞에서 따박따박 대들기 하더니 이제서 내가 뭐가 모자라다는 걸 이제 좀 알겠냐. 어디 앞으로도 나한테 제대로 배워봐라. 그 후로도 어머니는 틈날 때마다 도화지 나물이며 마늘이 손질해야 하는 음식들을 잔뜩 들고 오셔서 제게 손질을 해 놓으라고 시키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고생하는 건 다 요령이 없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건데 혼을 내셨어요. 제가 어머니께 드든 그런 식으로 벌을 주신 거죠. 그 와중에 밥상 차려라, 손빨래 해라, 집사이지 시키시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며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척하며 속 좋은 소리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빠, 나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말고 오빠가 좀 나서주면 안 돼. 가만히만 있지 말고 오빠가 어머니 좀 말려봐. 오빠까지 가만히 있으니까 어머니가 더 심해지는 거야. 아니야. 아이 안 돼. 내가 나서면 괜히 너만 더 괴로워져.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자기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셔서 괜히 말리면 나까지 새우등 터지는 거야. 그리고 너는 또 불평부터 내가 다 너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 그런 게 어디에. 그럼 난 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건데? 아니면 터져야 나 빼기 1억은 더 하겠어? 아, 아직 분가할 때가 아니에요. 좀 더 참아보려고 노력해야죠. 이미 6달이나 참았는데 더 참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참는다는 건 무슨 일을 겪는지 몰라. 나는 하루 종일 어려운 고생을 하고 있어. 회사 다니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하라고 하시고 밤새워서 못 자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더 참을 수 있을까요? 분가하자고 말해도 아직 이야기가 이르고 그리고 그러면 가만히 사는데 어려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천리안은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거야? 너 좀 참아봐. 엄마도 그럴 것이다. 누가 부려먹으려고 하겠어? 그래도 부지런히 해야 하는데 귀찮은 일을 언제까지 하겠어요? 조금만 견뎌봐. 그리고 이왕이면 좀 열심히 해서 점수 좀 따. 애초에 이 사태는 내가 엄마를 화나게 만든 일인데 엄마가 화 풀릴 때까지 노력해봐야 해. 자꾸 그러다 보면 엄마도 화 풀릴 거고 너 더 예쁘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며 그것이 너에게 달려있어. 남편은 참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연애할 때 그렇게 배려심 넘치고 다정했던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어디 간 건지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저는 무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일을 제 책임으로 돌리며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다고 보이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참고 견디는 게 정답이라 생각하는 듯하더군요. 저한테만 인내를 강요했습니다. 아마 남편도 자기 엄마가 무서우시고 귀찮으셔서 제게 떠넘겼던 것이겠지요. 애초에 남편이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서 자기 엄마 말에 짝도 했거든요. 그런 남편이라도 저를 도와주길 바랬던 것은 제가 멍청한 생각이었죠. 그런 남편을 믿고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대체 왜 견디던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었나 봅니다. 같더라도 결혼을 했으니 시어머니 역시 내 어머니시고 이제 더는 없는 가족이었는데 제가 그런 어머니와 갈등을 빚는 것은 안 될 일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다 보면 고운 정과 미운 정을 다 받아들이며 미운 정도가 정의라고 할 때 이렇게 참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어머니도 나를 좋아해 주실 날이 올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그날만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았던 건데 결국 참기만 하던 제가 호구가 맞았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로 인정할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깨달았죠. 그날은 주말이었고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는데 그때 나는
어머니가 시키시는 일을 하기 위해 집에 남아 있었지요. 그날 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오시겠다며 저에게 간식을 준비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 어머니와 지인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기든 다들 주변에 장가간 총각 누구 없어? 총각 갑자기 왜 그래? 자기 그 나이에 시집이라도 가려고. 아유, 농담도 참 아니야. 내가 아는 엄마 딸이 30이 넘었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간 거야. 그래서 주변에 괜찮은 총각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하지만 우리 집은 딸만 있었기 때문에요. 두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아는 청년이 있는 게 좋을 텐데 혹시나 하여 물어보는 거야. 글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그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고 몇 살이지? 응, 나이는 32살이고 학교 선생님이야. 어머, 교사야 따라주는 부담 없네 아니야. 아, 근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어디 하자가 있는 건 아닌데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빠서 아직 결혼을 못한 걸 보아하긴 그 집 엄마가 딸을 너무 싸고 돌봤었거든. 아가는 예쁘게 생겼는데 공부도 잘하고 말이야. 그래서 꼼꼼하게 키우고 공부도 열심히 시켰는데 그래서 놓다니까 자식이 아깝네. 거라. 그래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짝을 짓고 싶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두 분 모두 공무원이시고 괜찮으신 세상에서 너무 괜찮은 우리 아들을 소개시켜주면 안 되나요? 응, 건우를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건우는 벌써 장가 갔잖아. 무슨 그런 농담을 하는 거야? 나 농담이 아닌데. 아니, 진짜로 우리 건우 소개시켜주면 안 되나요? 나도 이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아, 아니요. 자기 며느리가 이미 있잖아. 지금 주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며느리가 아니야. 제가 며느리를 만든 적이 없어요. 미혼인데. 아, 그럼 결혼식을 올렸으면 결혼은 했겠지? 건우 엄마, 지금 무슨 소리래? 그러면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도 진짜 답답해서 그러는데. 아마 우리들끼리 서로 좋아서 결혼한 건데, 그러면 마음에 드는 측면이 있어야지. 그래도 지 엄마가 죽고 유산이라고 받을 줄 알았던 것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가 지인분들끼리 괜찮은 아가씨를 소개해준다고 중매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기 아들과 잘 맞을 것 같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내가 며느리인데 그러는 것을 참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잘 대접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며느리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고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실망하고 마음이 다쳤습니다. 너무 서운한 마음에 남편에게 털어놓았지만 남편은 자신의 엄마가 농담을 한 것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왜 그렇게 깊게 생각해?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고 그런 일로만 예민해. 엄마가 항상 그렇게 하잖아. 정말로, 너도 정말로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내 상처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유난 살아남기는 남편에게도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왜 이런 남편과 결혼했는지 후회가 극심했습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받은 쟤는 다음날 기어이 몸살이 나게 되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끙끙 앓는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끄럽다며 등을 돌리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한참을 고통스러워했어요. 아픔 탓에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날 결국 늦잠을 자야 했습니다.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직 자는 걸 보니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화를 내며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로 커와서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년아 언제까지 퍼져 자고만 있을 거냐며 시어머니가 노하시더라고요. 어제로부터 시어머니 역시 마음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적당한 며느리감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펴지만 이제 와서 보니 마음에도 안 들고 다른 집 며느리 감을 보려니 배가 아팠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겨우 늦잠 좀 잤던 이를 피우더라. 아프다고 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제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지 시모는 저를 두들겨 일으키라며 등이며 목이며 여기저기를 두들겼습니다. 그런 중에 남편은 졸린다는 소리나 하고 아픈 몸으로 시호에게 얻어맞아야 했던 저는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파요, 어머니.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었죠. 그럼 누가 너 같은 걸 예뻐하면 고아 주제 부모도 없는 너를 누가? 예쁘다고 하는 건 겨우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저는 고아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만만하게 보신 것 같네요. 이렇게 괴롭히고 무시한다면 데려올 친정 부모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 싶은 거예요. 만일 제가 친정이 있었다면 어머니가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친정도 없이 시집보라 그랬나요? 일찍 뒤진 부모를 탓해야지. 웬 나한테 서러워라고 난리야. 남편보다 못한 것도 없는 저가 시호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은 모두 제가 고아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겨우 고아라는 이유 때문에 저는 시호에게 말도 안 되는 괴롭힘을 당해야 했고 며느리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반겨주지나.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에 맞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시모의 다른 행동에 정말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생각을 하고 봐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혼한다 해도 제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모와 남편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모두가 놀라실 것이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긴 했지만 여전히 친부가 살아계셔서 사실상 제가 진짜 고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아처럼 살았던 이유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란 존재는 그리 목적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말이 나오지 않았고요. 일이지만 젊을 적에 우리 아버지는 사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먹고 살기 힘들었던 탓에 건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었던 아버지가 어느 날 젊은 시절 우리 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순진한 엄마가 아버지와 함께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만난 후 마음을 다잡고 잘 살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건달 생활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 그 길을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린 시절 저 때문에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하셨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실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 아니라 누명을 쓰여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떠하든 아버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씻어낼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엄마는 홀로 쟤를 키우느라 많이 힘들어하셨고 엄마가 일찍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은 결국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그 당시 엄마가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나 적절한 기증자를 찾기 어려워 대신으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오랫동안 이 사실을 몰랐으며 엄마가 다시 가셨을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버지를 용서하고 다시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맺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평생을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탓에 이제 와서 다가가기가 어렵고 그런 아버지의 진심을 알지 못한 채로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해왔던 게 죄스러웠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새 가정을 꾸리고 안정을 찾으셨고 저희나 아버지 모두 잘 살고 있으니 이제 와서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이어가는 게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언제든 필요할 때 연락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차마 아버지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에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고 그 전과 후로도 계속해서 부모 없이 고독하게 살아왔지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부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으로 도와주셨다며 부탁하는 것을 택하게 된다. 아버지, 부디 한번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남편 놈이 다 싱거운데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혼인신고도 못한 상황이라 위자료도 받지 못할 뿐더러 복수하는 방법도 생각이 나질 않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가 조금 도와주세요. 저희 부탁에 아버지는 두 번 말할 없이 달려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숨겨놓은 아버지가 시댁에 도착한 순간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시댁은 한순간에 폭상폭발적으로 망해버렸습니다. 누구세요? 나, 우리 현영이의 아버지입니다. 그쪽이 나의 사돈이 된 사람이라고요.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현영이의 아버지인가요? 그럼 어쨌든 당신은 우리 딸을 데리러 온 사람이니까 문 열어갈게요. 좀 열어주세요. 아니, 지금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제 진짜 아빠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아버지 맞으세요. 어머니 비켜주세요. 아빠 들어오세요. 이게 뭐죠? 야, 너 고아라고 했더니 그것도 뻥이었어요. 그동안에는 고아라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서 거짓말쟁이라고 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알 생각하시고 계시는데요. 이제 아무 상관 없어요. 난 남편이랑 헤어질 거거든요. 아직 혼인 기간이 1년 미만이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합의서 쓰고 이혼하면 돼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이혼하려는 건가요? 뭘 이혼하려는 거지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결혼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 이해 못 하겠네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니에요.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이번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딸이 날 불러왔네요. 정말 뻔뻔하고 염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요. 며느리를 괴롭히고 부려먹다가 이제서야 내보내기 아까워 한다니 말이죠. 어쨌든 나는 내 며느리를 내어주지 않을 거니까 돌아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말로 좋게 할 생각했지만 안 되겠네, 얘들아. 안 되겠네. 들어와라. 역시 시모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 나를 쫓아내고 새 며느리를 주고 싶다는데 왜 못 보내주겠다는지 모르겠네. 공짜 가정부가 아쉬운 건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도 나보다 더 나은 며느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시몬이 괜한 고집을 부리더니 그때 아버지께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셨고 집안으로 남자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야, 박건우. 우리 오랜만이다. 당신들이 여긴 어떻게?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너 만나러 왔지? 돈 갚아야지. 박구는? 아니, 그건 다 계산 끝났던 거 아니었어요. 벌써 반년이나 지났는데 계산 무슨 계산? 우리는 너한테 돈 받은 게 없는데. 너, 우리한테 아직 빚 남아있어. 그게 지금 이자만 얼마였더라? 얼마? 다 하면 아마 2억이 넘지. 아니, 그때 그냥 퉁쳐주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이제서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퉁을 쳐준다고 그랬냐? 언젠가 꼭 갚으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준다 그랬지. 근데 갚을 생각이 없어 보여서 왔어.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우야, 돈이라니.
무슨 돈이야? 너 첫 사람들한테 뭐 피즈라인 거냐? 아이고, 이쪽이 어머니 되시는 그나 예 맞습니다. 여기 아드님이 저희한테 빚을 좀 졌어요. 저희 업장에서 게임을 좀 하셨는데 꽤 많이 이루셨어요. 나름 단골 손님이라서 이자도 많이 내드렸는데. 아니, 갑자기 잠적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설마 채무자가 형님 사위인 줄은 몰랐거든. 그때야 뭐 모르는 사위도 아니고 형님 사위라고 하길래 좋게 좋게 넘겼던 건데. 두 사람 남남되면 우리도 봐줄 일 없겠지 아니겠어요?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의 말뜻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저는 뒤늦게 알게 된 진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그동안 인터넷 도박장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의 활동이 외근이 많아서 농땡이 칠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인터넷 도박장에서 도박을 했었다고 받더랍니다. 처음에는 심심풀이 삼아 조금씩 해왔는데 간이 커졌는지 판돈도 커지고 그만큼 문제도 커지고 있었어요. 그런 결과로 남편은 결국 빚을 내야만 했고 그 빚이 무려 2억을 넘게 되었죠.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저희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쟤를 계속 지켜보시며 결혼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놈은 날 모르게도 도박장에 갔다가 빚을 진 것을 아버지께서 제 대신 그 일을 해결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 도박장은 왕년에 조직 생활을 하신 아버지가 알고 계신 곳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남편의 빚을 갚아주시고 다시는 도박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2억을 받지 않을 테니 다시는 도박장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헤어지게 됐으니 남편이 진 빚을 다시 갚으러 올 것입니다. 쟤를 괴롭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복수를 위해 아버지께서 힘을 써주신 거죠. 남편이 도박을 한 것도 몰랐지만 그 문제를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으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과 결혼을 한 건지 후회도 들기도 합니다. 연락 없이 자식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장 건달들을 불러와 시모와 남편을 협박하자 남편은 겁을 잔뜩 먹고 덜덜 떨며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아들이 혹시라도 잘못될까 두려워 손발을 다쳐서 빌고 있었고 아이고 선생님들, 제 잘못입니다.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가 이렇게 빕니다. 아줌마는 용서받을 필요 없이 그냥 돈을 갚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런 큰 돈을 어딨어요? 돈이 없어요. 아, 진짜 때려 죽여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아줌마, 아들을 때려 죽이긴 하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때리거나 말고 죽이지도 말고 그럼 돈을 갚지 않으면 모두가 알아차릴 것입니다. 가진 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 집을 내놓으면 다 잃을 것이며 2억 몇천만 원이 남고 집을 팔아서 주어야겠네요. 아니, 우리 집은 유일한 재산이라서 팔면 어디로 갈까요? 그것이야말로 문제인데요. 그 형님이 따님 때문에 조용히 처리를 해주었으면 고맙다 생각할 것이며 며느리를 잘 대해주어야 했는데 무시하고 괴롭혀서 이렇게 되었군요. 아무튼 이젠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딸 안의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걸릴 것이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선 안 된다는 걸 알겠습니다. 이미 그는 이 집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넘겼기 때문에 아줌마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시모와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 그 집을 처분하는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뒤늦게 나에게 사죄를 했지만 나는 두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시모가 평생 동안 힘들어하며 버려서 샀다던 그 집이 시집의 전 재산인데 그것을 날려먹었으니 이제 시댁은 쓰러졌네요. 아, 물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전부 아들 탓이겠지만 마음을 곱게 썼더라면 복을 받았을 텐데 전부 자신의 인과응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 덕분에 시댁에 보복을 하고 다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 후로 아버지와 종종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마음 한켠에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과 서운함이 남아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흙과 백으로 완전히 나뉘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네요. 아버지도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아버지와 소통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도 오래전 실수를 반성하고 새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니, 이제 우리 부녀들의 관계도 회복되어 새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 또한 전 남편과 헤어진 후 펼쳐질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